네, 매주 목요일에는 조찬회동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준일 평론가 나오셨고요. 와, 이분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와. 현근택 진짜 오랜만이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작년 10월부터 수원에 네. 이제 제2부시장이라고 그러니까. 뭐 옛날로 치면 이제 정무부시장. 정무부시장. 1년 조금 더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 하시느라고 취재 편의점 고정하다 나갔거든. 제가 그래도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왔어요. 나갈 때 약속했어요. 예. 나중에 복귀하면 여기서 그렇죠. 하겠다고. 예. 어쨌든 이제 복귀. 의리. 네, 제가 오늘의 운설에 봤는데 서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거라고. 서쪽에서 근태기 형 너무 오랜만이야 진짜. 그렇죠. 두 분 예전에 방송 많이 같이 하셨죠. 많이 했었죠. 네. 예. 어디에서 주로 같이 하셨어요? 몰라요 뭐 나 왔는데. 이분들이 예전에 종편 많이 했었어요. 윤석열 정권 이전에 그죠? 예, 문재인 정부 때 종편 많이 하셨던 거. 먹자 빨리 네, 하자고. 빨리 하자. 뜨거운 데 우리 먹자. 김현 대표는 A급이고 저는 뭐 한 B급이나 C급 에이, 정도. 어쨌든 반갑습니다. 다시 평론의 시장으로 오신 현근택 변호사님 환영합니다. 자, 저희가 또 열심히 평론하려면 또 열심히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찬회동이기 때문에 광고부터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광고는 타임쿡에서 준비한 전통 사골 대파 육개장입니다. 저 드세요, 현 변호사님. 먹으면 돼요? 적은 걸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막 드시면 돼요. 먹으면 오늘 돼요? 오시다가 네. 그 잘못해가지고 지하철도 하나 놓쳤대요. 맞아요. 그래갖고 숨이 늦었어. 사실은 숨이 헐떡헐떡해. 물부터 드세요. 물부터. 시골지가 서울에 오랜만에 와가지고 원래 저 선정역에 타면 네. 여의도에서 내리고 안에 갈아타거든요. 네네. 뭐 그냥 지나친 거예요. 지나치고. 당산역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또 빼겠어. 타려고 보니까 또 급행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행 타야 되는데. 완행 타야 되는데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시골지 네. 오랜만에 서울 네. 와가지고 그러니까. 헤맸습니다. 물부터 드세요. 물부터. 네. 자, 예전에 사골 육수 하나 끓이려면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이젠 그 정성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정성껏 진하게 우려낸 사골에 큼직한 대파와 고소한 고기까지 시골 장터에서 드시던 바로 그 맛. 전통 사골 육개장입니다. 신선한 소고기를 알맞게 과서 만든 사골 대파 육개장은 매콤하고 얼큰한 맛이 특징이고요. 추운 겨울 한 끼 식사 또는 술 안주용으로 딱입니다. 바쁠 때 5분이면 깊고 진한 사골 육개장을 집에서 간편하게 드실 수 있으십니다. 국물의 베이스가 되는 사골 육수와 국내산 대파를 사용해서 얼큰하면서 시원한 맛을 동시에 즐기실 수 있습니다. 햇섭 그리고 ISO 시스템을 구축해서 제조부터 유통까지 신선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통 사골 대파 육개장 한 팩에 500g이거든요. 이 집은 참 쌉니다. 6,900원이에요. 와. 예. 6팩 이상 구매하시면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주문은 네이버에서 타임쿡으로 검색하시거나 0262648819, 0262648819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할인 팁이 있어요. 타임쿡 스토어에서 알림받기 하시면 즉시 사용하실 수 있는 1,000원 할인 쿠폰 제공해 드립니다. 꼭 알림 받으시고 1,000원 할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다 먹었네. 미안해. 진짜 맛있어요. 아침에 실은 밥을 먹고 올라 그랬는데 밥 먹고 오면 안 돼. 못 먹었거든요. 여기 그래서 조찬회동이에요. 집사람이 이제 떡 하나 준다 그러더라고. 그거 네. 데피는 사이에 시간 늦어가지고 그것도 못 먹고 왔어요. 네, 밥풀이 막 튄다 지금. 현 변호사님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미안한데 다 먹었어. 다 드셨어. 국물까지. 야, 조심해요. 그 옷에 묻으면 큰일 나요. 아 이게 요즘 네. 송년회가 많잖아요. 맞아요. 저 이번 주에 지금 계속 먹고 있어요. 월, 화, 수 오늘 또 있어. 송년회가 예. 방송도 하기 바쁜데 송년회까지 다녀. 해장 잘했어. 기가 막히네. 예. 해장으로 그리고 예. 건더기가 왜 이렇게 많아 건더기가? 건더기가 많아요. 정말 많아. 보지도 못했네. 야, 나 이미 다 먹었으니까 없지. 아니 지금 저기 보려고 했더니 국물밖에 안 남았어. 국물밖에 안 남았어, 지금. 예, 다 드셨다. 지자체에 있어 보니까 저 햇섬 인증이 네. 굉장히 중요해요. 오, 그래요? 굉장히 중요해요. 받기도 힘들고 어쨌든 뭐 받기 힘들어요? 위생적으로 하고 관리한다는 거거든요. 저게 인증 받아야 뭐 판매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학교 급식도 가능하고 그렇구나. 인증 관리를 따로 해요. 그래서 예. 저 인증 굉장히 중요한 그 인증. 지방 정부마다 다 하는 아니 거구나. 우리 그러니까 농림식품부에서 하는데 거기서 이제 주관해서 하는데 어쨌든 네. 지자체에서도 뭘 할 때 예. 저 인증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렇구나. 자, 두 번째 소개할 광고는 운님과 통영 굴김치. 입니다. 자, 1970년 맛의 고장 전라남도 광주에 위치한 대인시장에서 손님들 입에서 입으로 이 집 김치 참 잘한다. 입소문으로 시작해서 50년이 넘는 세월 한결같은 맛과 정성을 이어오고 있는 김치 명가 운림가입니다. 첫 번째
김치 대축제에서 노무현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국회의장상 모두 3관왕을 휩쓴 것은 물론이고요. 무려 27번의 수상 경력이 최상의 김치 맛과 퀄리티를 증명합니다. 자, 두 번째, 그냥 국내산 김치가 아닙니다. 100% 우리 농산물, 그중에서도 특등급의 원재료와 최고급 과일, 3년간 발효한 황금 액기스, 매실 액기스, 2년 숙성시키고 끓여서 정제한 멸치젓갈, 최고급 손꼽무, 고춧가루 등 양념에 들어가는 재료 하나하나까지 최상급만을 고집합니다. 아삭한 해남 김장 배추와 싱싱한 통영 굴을 사용해서 전라도식 감칠맛 나는 매콤 양념을 아낌없이 버무린 통영 굴김치입니다. 신선함의 기본, 당일 생산, 당일 발송으로 굴김치의 신선한 맛을 12월 14일까지 제철 특가로 맛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매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더보기 그리고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운림가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영 굴김치 어떠세요? 먹느라고 제가 굴을 되게 좋아해요. 굴을? 제가 고향이 제주도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굴을 다 재배를 하는데 예전에는 바닷가에 가서 네. 캐 먹었어요. 못 들어봤죠. 이게 네. 굴이 원래는 바닷가에 이렇게 돌이 붙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조만한 돌로 이렇게 네. 깨면 안에 요만한 게 나와요. 요새 무슨 연예인들 하는 프로그램 보니까 무슨 뭐 거북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거랑 그래도 어릴 때부터 이 굴을 바닷가에 가서 아, 이렇게 따먹는다 그래야 되나? 굴을 따먹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크진 않아요. 아, 근데 조그만. 이게 어. 제가 결혼해서 보니까 우리 장모님은 이천분인데 네. 김장하러 가잖아요. 네. 굴이 없어 보니까 오. 거기는 이제 굴 이게 안 보통 이 젓갈이나 이게 쓰는 거는 약간 이제 호남 방식, 전라도 방식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넣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뭐라고 했더니 약간 거기서 조금 약간 애매해지더라고요. 우리 스타일 아닌데. 아니 뭐 네. 그 현근택 부시장님께서 네. 아까 전에 비유를 시골쥐 서울쥐 하니까 네, 네. 아니 무슨 수원이 무슨 시골이야. 시골이야. 그런데 시골 맞구만 제주도. 완전 불쾌해서 시골, 먹은 완전 사람이 시골. 어딨어. 불쾌해서 먹은 사람이 어딨어 요즘. 예전에는 바닷가에서 네. 캐 먹었어요. 근데 그렇구나. 뭐 울림가는 굳이 우리가 말이 필요 없다.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돼요. 네. 진짜 맛있어. 굴이 그리고 너무 싱싱하네. 예. 진짜 싱싱해. 난 예. 밥도 다 먹었어 또. 그러네. 다 먹고 지금 국물 다 먹고. 더 드릴 김치도 수는 없어. 빨리 우리 얘기해야 돼. 얘기해야 예. 돼. 자, 현 변호사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오, 이게 인기가 많으시네요. 현 변호사님 기다리는 분들이 꽤 있었네. 예. 자, 굴김치 최고입니다. 예. 자, 우리 엄마 고향이 제주도예요. 소피아님이 캘리포니아에 계신 분인데 네. 어머니 고향이 제주도시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생굴도 좋아하는데 김치에 넣은 굴이 이상하게 안 먹어지면 김준일은 먹방 역할 짱이다. 예, 굴김치 시원하고 좋습니다. 제가 먹방 예.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먹는 거예요. 굳이 역할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아침에 어. 방송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거의 이제 아침 식사를 여기서 조찬회동 때 하기 때문에 예, 많이 맛있게 저는 드셨습니까? 맛 없으면 맛 없다고 말을 못 하는데 표정에서 다 드러나 그냥. 그렇습니다. 자, 자, 굴은 싹 골라 먹었어요. 굴은 다 예, 굴만 골라 먹었네. 역시 제주 사람. 굴 좋아해요, 제가. 자, 제작진께서 요거 빼주시면 저희 방송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님과 굴김치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많이 드시면 배 아플 수 있어요. 현 변호사님 이제 자주 나오세요. 예, 매주 목요일 나오실 겁니다. 네. 침고여서 방송 못 보겠다. 현 변호사님, 현근택 변호사 환영합니다. 현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았어요? 제가 야, 의외다. 페이스북에 너무 좋아하나? 제가 좀 올렸어요. 오랜만에 광고한다고. 광고 올렸구나. 제가 장윤선 100만 만들어 드리려고 열심히 광고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노컷뉴스의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쿠팡의 박대준 한국법인 대표입니다. 그만뒀어요. 최근에 문제가 비밀사무소 만들어진 걸로 논란이 돼서. 그런데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2시간 반 동안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오찬회동을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아이고 참. 아이고. 예, 오얏나무 아래서 가끔 고쳐지 빼지 예. 말라고. 뭐 저기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무슨 뭐 청탁을 받았거나 뭐 그랬으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근데 어쨌든 현안에 대해서
저쪽 뭐 저런 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저 박대준 대표도 대관 업무하던 분이에요. 저분이 LG하고 네이버에서 대관 업무를 하고 저분이 사장이 됐다라는 거는 우리가 대관을 강화하겠다. 소위 말해서 이제 네. 정치권이나 행정기관에 우리가 로비를 잘 우리 입장도 설명하고 꼭 뭐 저는 나쁜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어쨌든 입장도 설명하고 이런 거를 강화하겠다라는 저분이 있는 거고. 네. 근데 국정감사 앞두고 그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게 퇴직금 안 주려고 취업규칙 맘대로 바꿨다가 그거 문제돼 가지고 쿠팡 그 뭐 수사 들어갔는데 그거 외압 있었다 뭐 그런 거 막 나왔던 때고. 네. 사망자 계속 나오고 뭐 이런 때인데 집권 여당의 다수당이고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만나면은 아 이게 이 오해를 안 살 수가 없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서영교 의원이 문제가 된 적이 한 번 있어요. 네. 서영교 의원이 쿠팡 변협에 있는 변호사를 만났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쿠팡의 대관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그만둔 사람이었죠. 예, 그만둔 사람인데 그만두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근데 그때 서영교 의원이 만나러 간 것은 변협 회장을 만나러 간 거죠. 맞습니다. 예. 변협 회장과 그 사람이 동석을 했고 그렇죠. 뭐 하여간 그것도 이제 뭐 논란이 벌어지고 맞아요. 성교 의원도 조심해야 되는데 그때 김명기 원내대표가 문자로 보고를 받으면서 맞아요. 이런 내용을 하면서 밑에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은 부적절 그렇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네. 한때 원내대표 경쟁자였던 사람을 견제한 거냐 아니면은 당내 기강을 잡기 위해 경고를 준 거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본인이 떡만 부부 적절 절절 뭐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이거를 아 진짜 이제, 난감하다 네. 진짜. 그러니까 당시에 그 서영교 의원이 이제 법사위 소속으로 본인이 마크해야 되는 그 협회가 그 대한변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못 만나오다가 대한변협 회장을 만나러 갔는데 그 사람이 배석을 했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몰랐던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끝나고 식당에서 나왔는데 KBS 기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쿠팡 사람 왜 만났습니까? 이렇게 돼서 제가 쿠팡을 만났나요?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쿠팡에 이제 취직했다가 뭐 2주 만인가 그만두고 나온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해서 지적을 받았고 그리고 뭐 기자회견 뭐 억울하다 기자회견을 했는데 지금 드러난 것은 그때 부적절하고 했던 원내대표는 점심까지 먹었다 대표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죄송해요. 처음 나왔는데 미디어 어려운 질문. 프로그램. 아니 사실은 이게 아마 지금 저 네. 김명기 원내대표가 보니까 네. 페이스북에 뭐 글을 올리셨어요. 네. 그러나 이제 비공개 아니다, 공개 만남이었다라고 얘기하고 만나는 게 직업이다. 4-5명이 같이 만났다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일단 7월달에는 물류센터도 갔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쿠팡이 아시겠지만. 대표부터 임원이며 제가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도 쿠팡에 간 분들 많아요. 보좌관 하다 가신 예, 분들도 예. 있고 청와대 있다 간 분들도 있고 맞아요. 이런 분들이 사실은 역할이 국감 때 국회의원들 만나고 뭐 맞아요. 만나는 거거든요.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네. 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게 뭐 국회의원이나 뭐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사람 만나고 뭐 이게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마침 이제 개인정보 이게 그때도 물론 이슈는 있었는데 네. 이 개인정보 이게 터지기 전이거든요. 맞아요. 그거 터지기 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제 우연히 치고는 좀 오해를 사는 건데 네. 그렇다고 또 안 만날 수도 없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때는 네. 이제 문지석 검사가 국회 국정감사 그런데 이제 그 원내대표가 만난 시점은 국정감사가 있기 전에 맞아요. 만난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정감사에 여러 쿠팡 관련된 뭐 노동 현안이 많잖아요. 쿠팡 기본적으로 그쵸, 뭐 예. 새벽 배송 문제도 있고 노동 문제도 있고 뭐 노동자분들이 너무 많이 돌아가셨으니까 그거에다가 뭐 나중에 이게 후순위로 터진 건데 어쨌든 국감 전반에 대해서 잘 부탁드린다라는 차원에서 만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대관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대관업 이 예. 역할이라는 게 그런 거겠죠. 네. 근데 이게 글쎄요. 이거 어디까지 원내대표로서 만나는 게 적절한 예. 거냐 부적절한 만나서 뭐 듣고 뭐 부당한 소리 같으면 그런 거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정치권에서는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나 평론가는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아니, 저야 뭐 예. 당 소속도 아니고 네. 원래 뭐 자유롭게 비판하는 거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저는 얘기해요. 음모론에 대해서도 선 긋고 뭐 네. 다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하다 제가 보기에는 매우 위험한 거고 사실은 김병기 원내대표 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예. 최근에 정무적 판단들에 있어서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문진석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 네. 그 청탁 문자 김남국
비서관 사퇴했잖아요. 사퇴했어요. 청탁을 뭐 받아서 전달이 안 됐다고 하지만은 그것도 이제 논란이 된 건데 청탁을 해가지고 걸린 사람은 왜 가만히 있느냐 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의총이었나 그 역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나한테 문진석 거치는 나한테 일임해달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임을 했는데 지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이제 김병기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원내 수석 원내대표기 때문에 원내 뭐 수석 부대표 뭐 소통 대표 부대표 이런 분들은 다 하는 건데 저는 책임 정치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됐든 문제가 있으면은 사퇴를 했다가 근데 이게 무슨 제가 의원직 사퇴를 할 문제라고까지 생각을 안 해요. 하지만 그러면은 이 직책을 내려놓고 네. 다음에 다시 복귀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하나하나가 국민들이 어떻게 비춰질지를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오해를 살 만한 일이잖아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또 많이 기업들로부터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 민감한 시점에 이렇게 하는 거는 정무적으로 저는 좀 여러모로 미스가 많다. 이 비판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저 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 몇 분 물어보니까 그 문진석 수석은 뭐 국민의힘 쪽하고 그 협상력이 굉장히 뛰어나대요. 그래서 예산 협상 같은 경우에도 문진석 원내행정수석이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해서 타결된 점이 있다. 그래서 김병기 대표는 그냥 같이 갈 것 같다. 그래서 교체 없이 간다. 뭐 이런 것 같아요. 민주당이 의원이 거의 170명인데 네. 민주당 의원 일을 잘하는 사람이 문진석밖에 없습니까? 김남국도 일 잘해요. 일 일 잘해. 얼마나 잘해가지고 심지어는 열심히 해 그리고 또. 열심히 하고 뭐 제가 뭐 많은 걸 아는데 얘기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얼마나 일을 잘하면은 그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으로 옮겨놨겠어요. 네. 더 가까이 대통령이 불러서 듣겠다라는 거잖아요. 기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이 읍참마속한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부실장 이렇게 불렸죠. 근데 그러니까. 읍참마속한 거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은 김남국을 통해서 했겠냐고. 실세니까 일 잘하고 실세니까 거기가 라인이라고 다 아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필요하면 읍참마속을 해야죠. 네. 일 잘하는 사람이 문진석밖에 없습니까? 하여튼 뭐 민주당 분위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스테이다. 그러니까 문진석 수석을 뭐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일을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대신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물론 뭐 말씀처럼 원리적으로 보면 사실은 보낸 사람이 더 잘못이 크죠. 그렇죠. 김남국 예. 비서실장 그냥 받은 거고. 그렇죠, 받은 거. 보내는데 비서실장은 어떻게 보면 받을 평소에도 다 뭐 형님 동생하고 예, 또 다 예. 알겠습니다. 잘 이렇게 그렇죠. 하는 네, 스타일이에요. 형, 되게 네, 친절한 형, 스타일.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기자들한테도 잘하고 맞아요. 또 이런 스타일이라 받아서 뭐 그냥 입씹하는 스타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예. 항상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지금 쿠팡 대표 만난 것도 사실은 뭐 적절하진 않죠. 적절하진 네.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고 이러는데 또 김병기 원내대표도 보면 저도 뭐 만나자고 하면 만나고 이 사람들이 네. 안 만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또 사람 만나는 걸 진짜 하시는 분이라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쿠팡이 이 문제를 무려 3,370만 사실상 전 국민이 다 쓰는 그런 앱인데 이곳을 안 쓰고 살 수는 없는 상황에서 좀 뭔가 뭐 탈퇴도 안 되고 그다음에 집단 소송법도 없어서 집단 소송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상장은 미국에다 해놓고 여기에서 돈 벌어서 뭐 책임지고 좀 국회에 출석해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뭐 증언을 하라고 해도 안 나오고 이번에 또 미국인을 보낸다는 거잖아요. 대리인을 뭐 이런 방식으로 사실상 국민들을 이제 그 업수에 여기는 거 아니냐 범킴이라는 김범석 대표가 김범석 회장이 뭐 이런 비판들이 있지만 문제 해결을 대관으로 그냥 대충 뭐 의원들 만나가지고 로비하고 이렇게 해서 끝내려고 하고 문제의 소비자 문제들이나 노동자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대충 정치인들 통해서 무마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근데 해결은 안 마땅히 되고. 또 해결책이 있느냐 따져 보면 지금 이제 저 박태준 대표가 사임하고 새로 대표된 사람은 외국인이잖아요. 네. 이분은 이제 한국말도 잘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청문회는 나올 수 있는데 저도 예전에 이제 뭐 국선 사건, 외국인 사건 해보면 네. 밖에서는 한국말을 잘해요, 막 법정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네. 한국말을 못해요. 그럼 이제 통역을 거쳐서 하거든요. 일부러 판사가- 전략하는 전략 아니야 그렇게?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판사가 얘기하면 통역이 건너고 통역이 건너서 오다 보면 두 단계를 건너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안 돼요 대화가. 왜냐하면 사실은 그쵸. 그리고 사실 통역해서 얘기를 해도 음. 또 못 알아들은 척 짐직하거든요. 어. 그러면 사실은 청문회 나와도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통역하다 가버려요. 예. 그러니까 어찌 사실 보면은 청문회 하나 많아요. 그러니까 걱정이다. 뭐 저는 이제 뭐 외국 국적의 대표도 뭐 다른 데에 회사도 있고 그러니까 뭐 올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문제가 아닌데 이게 저는 가장 큰 핵심의 문제는 최근에 그 한국일보 칼럼을 굉장히 좀 재밌게 감명 깊게 읽었어요. 제목이 쿠팡과 MBK의 국적을 묻는 이유 정영호 논설위원이 쓴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김범석이 이 나스닥에 쿠팡 상장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한국인들의 창의성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 중국 알리바바 이후 최대 외국 기업의 기업 공개는 한국 성공 스토리의 증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MBK의 이제 사모펀드 한국 사모펀드 네네네. 김병주 대표도 그 외국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검은 머리 외국인 거 쉽게 그쵸. 얘기하면은 예, 예. 저는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민을 갔지만 제 뿌리는 항상 이곳 서울 서대문구에 있다. 제가 받은 혜택을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돌려주고 싶다 이러면서 뭐 300억 원 정도 기증도 해서 도서관 짓느라고. 네. 그러니까 돈 벌 때는 한국인이다가 책임질 때는 갑자기 외국인이 외국인이 됩니다. 돼. 예, 김범석은 갑자기 예. 저는 지금 뭐 어디 대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이런 예. 얘기하고 지금 어디 숨어버렸고. 그렇죠. 김병주도 그 홈플러스 메가가 할 때 예. 그건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홈플러스 대표가 결정한 거야. 난 몰라. 예.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제가 외국 기업이라고 차별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 기업하고 동등하게 해야 된다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 저기 류승범 부당거래 류승범 대사처럼 센터를 한번 까 들어야 뭐 대한민국이 누군지 알겠어 진짜. 센터를 한번 장난질하다가 진짜 손모가지 날아간다. 예. 그러니까 범킴을 상대로 저는 그 국회 과방이 이제 다음 주 수요일 17일이거든요. 저는 조국혁신당의 이혜민 의원이 그 구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화려한 영어 언술로 그 미국인 대리자를 그냥 제대로 한번 박살을 내주기를 좀 기대를 저도 합니다. 그렇긴 예. 한데 문제가 그 영어로 하면요. 네. 우리 한국인들이 또 못 나는 알아듣기 거기 때문에. 그 위원장님이 또 못 알아듣기 때문에 예. 그 통역을 또 해야 돼요. 또 해야 돼요. 그렇죠. 어차피 해야 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저는 오히려 예. 이분이 나오면 면피를 줄 가능성이 있어요. 한번 했다. 한번 했다. 아니 국내 대표가 와서 했는데 네. 왜 그럼 자꾸 미국 국적의 의장을 부르려고 하냐라고 네. 할 수 있어서 어. 같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네. 한 명만 나오는 거는 오히려 저기가 보기에는 좋지는 않은 거죠. 네, 그 법률적으로 현 변호사님 그러면은 이 김범석을 어떻게 해야 국내로 데려와서 일단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소환장을 보내도 송달이 됐을까 싶어요. 일단은 외국 국적이고 네. 또 우리나라 대표가 아니라 미국의 그 회사 지주회사의 의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부를 권한이 있는지 자체가 조금 애매해요. 사실 아, 법적으로는.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예. 미국의 지주회사 만들고 예. 그 지주회사가 우리나라 쿠팡을 지배하는 구조로 돼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국적도 미국인이고 예. 이게 애매해요. 그럼 우리가 이 쿠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법률적으로? 법률적으로는 네. 이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항상 예. 이게 대기업 집단을 지정하고 그렇죠. 거기에 실질적 지배력을 하는 사람을 총수 지정을 했는데 외국인이라서 지난번에 김범석이 빠졌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를 지금 공정위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계속 잦아지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해서 어떻게 지정을 할 수가 책임을 그러니까 지우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공정위에서 네. 하는데 이건 또 잘못하면 소송 걸릴 수 있어서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하나가 있고 예. 쿠팡은 지금 사실상 매출의 80%를 한국에서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나스닥에 상장만 했을 뿐이지 한국에서 다 가져가요. 그래서 호주에 네. 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회 이익세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예. 다국적 기업이 과도하게 매출을 해외로 가져갈 때 그럴 땐 징벌적 가산세를 매기는 게 이미 호주에 있어요. 그러니까 호주에. 왜냐면은 구글 같은 거 예. 구글이 돈 벌어 가지고 다 그렇지. 본국으로 가져가면은 맞아요. 이거 뭐 문제 있어라고 예. 해서 예. 있는데 이제 이게 국제 분쟁의 소지가 있죠 당연히. 근데 어쨌든 호주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법에서 국회에서 이런 거 도입을 지금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쿠팡이 한국에서 80% 버는데 다 미국으로 가져가고 거기서 잔치하고 네. 규제는 안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돈이라도 제대로 네. 내게 하게 만드는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네. 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우회 이익세라든가 네. 아니면 또
그 집단 집단 소송. 소송이라도 네. 할 수 있게 집단 소송 제도라도 하게 해달라. 이 두 가지인데 국회에서 이걸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민주당 그러니까 주도로. 집단 소송제라는 게 뭔지 아시겠지만 한 사람만 소송해도 네, 쫙. 회원이 되면은 다 받는 거거든요. 예. 그게 사실 우리나라도 뭐 증권의 그렇습니다. 범죄에 대해서는 있는데 예. 거의 실효성이 없어요. 거의 된 적이 없어요, 절로. 그다음에 우리나라 손해배상 아시겠지만 예. 이 개인정보 유출돼도 10만 원 내외예요. 인정되는 소송 이 자료로. 네. 실질적인 손해를 입증해야 되는데 그게 또 어렵거든요. 예. 내 정보가 뭐 범죄에 이용되는지 내가 어떻게 입증해요? 그렇죠. 불가능하죠. 예, 예. 근데 10만 원 하면은 뭐 임지 때 10,000원 변호사비 주고 이러다 보면 손해 떨어지는 돈 얼마 안 돼요. 아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소송을 안 해요. 아.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뭐 재판 걸려도 별 걱정은 안 하는 거죠. 아. 미국에서 만약 이런 일 벌어지면 회사 망해요. 몇 조씩 물어줘야 되거든요. 예. 우리가 뭐 언론에 대한 뭐 명예훼손에 대해서 징벌적 소송하자 그러는데 미국은 다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런 집단 소송제 없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선진국은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대부분 네.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예방 효과가 굉장히 커요. 잘못하면 회사 망하겠네 하면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쓰는 돈보다 예. 대관업무 사람들 영입해가지고 예. 그 사람들 월급 주는 게 훨씬 싸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10명, 20명 고용해 해봐야 뭐 1년에 1, 20억인데 예. 이거 뭐 물어주는 거는 얼마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예. 경제 논리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회사가 네. 거의 뭐 부도날 뭐 망할 망하게, 정도가 예. 되고 예. 사실은 대관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고 없다. 되면 예. 신경 쓰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방향 지금 가는 게 이재명 맞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는 지시 그렇죠. 아닙니까? 네. 공정위를 통해서 조사하라는 게.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이제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약간 대륙법에 기초한 게 많기 때문에 이게 영미법에 좀 더 기초한 거 제가 변호사도 아닌데 현 변호사 만주 변호사다. 만주 변호사.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잘 적용하는데 배액배상제 같이 몇 배 제한 이런 네. 식으로 좀 더 많이 적용이 됐는데 이거를 어쨌든 좀 많이 올려야 되는 건 맞고 미국은 어느 정도냐면은요 네. 개인정보 유출 문제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페이스북이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뭐 스캔들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데이터를 악용해서 2016년에 뭐 그 컨설팅 업체한테 이거를 페이스북 데이터를 넘겨가지고 이게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벌금을 50억 달러 받았습니다. 한 7조 원 가까이. 야, 페이스북이. 페이스북이. 예. 그리고 이거 다 냈어요? 다 내죠. 그럼 뭐 어떻게 안 내야지, 내요? 어떻게. 에퀴팩스라는 데가 있는데 신용평가사예요. 네. 이게 2017년에 개인정보가 1억 4,700만 명께 유출됐거든요.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에서 7억 달러, 한 9조 5천억 원 정도 벌금 야. 때렸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데예요. 미국은. 그러니까 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글로벌 IT 기업들이 매출액의 1%를 투자를 해요. 네. 보안에. 왜냐하면은 이런 일 우리는 맞으면은 보안도 거의 막 엉망진창이잖아요. 쿠팡은 지금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예. 자기 매출액의 0.2%만 투자를 했습니다. 예, 보안에다가. 예. 그러니까 근데 투자를 우리 안 한 쿠팡 거예요. 말고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도 다 그렇잖아요, 대체로. 근데 쿠팡이 더 낮아요. 더 심하게. 제일 심하게 낮은 편이에요. 예. 이런 그 매출액 규모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냥 안이하게 보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아,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이거 해법은 정치에서 내야 될 그렇죠.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아요. 입법을 통해서 그렇죠. 쿠팡 같은 회사가 이익 보고 먹튀하는 과거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더 이상 이걸 기업 봐주기 이게 무슨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가 있나. 제가 그 일단 소송 중에 제일 유명한 소송이 용인 경전철 주민 소송이잖아요. 한 네. 12년 했는데 네. 그게 이제 IMF 직후부터 많이 들어왔는데 똑같아요. 네. 검은머리 외국계 있고 외국계 기업. 그때 네. 당시에는 이제 본바디라고 캐나다 기업이었는데 그 와서 사실은 움직이는 건 다 한국 사람 움직여요. 외국계 기업만 들어오는 거죠. 예.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IMF 이후에 예. 외국계 투자 받으면서 굉장히 일상화돼 있어요. 아. 실제로 그걸로 예. 사실은 똑같아요. 예. 책임질 때는 외국인이고 예. 뭐 사업할 때 돈 벌 때는 한국에서 벌고 예. 그런 게 일상화돼 있는데 예. 이 문제를 사실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처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뭘로 지정하거나 이러면 또 이게 국제 소송 문제가 돼요. 국제 국제 분쟁이. 투자 분쟁 IS 그쵸. 여기 된단 예,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사실. 예. 그 답답하네. 그래도 뭐라도 좀 시원하게 뻥 뚫리는 해법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게 그런 법 자문이거든요. 법 자문, 그러니까 뭐 로펌, 김현장이나 이런 김현장. 데다 해서 예. 법적으로 다 만약에 말씀처럼 예. 만약에 1인 뭐 어. 그 외국인도 뭐 지배주주를 하잖아요. 예, 예, 아마 분명히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예. 국제 중재도 분명히 갈 거예요. 국제 소송도 가요. 예. 투자 소송도 가고 하고. 이기 때문에 예. 이게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길어지겠네. 길어지겠어.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내란숙의 윤석열 그 공천 개입한 것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그 박성중 이름 헷갈려. 박성중
전 그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의 녹음 파일이 JTBC에 의해서 연일 보도가 좀 되고 있습니다. 막판 그러니까 처음에는 권성동이 형님 하면서 전화 와가지고 그 서초구청장 꽂아달라고 얘기하고 안 되니까 장제원 그리고 안 되니까 윤석열이 직접 그래도 안 되니까 김건희가 난리를 쳐가지고 결국에는 전성수 서초구청장 공천을 하게 됐다. 이제 이런 스토리의 얘기가 JTBC에 보도가 된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를 봤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라는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 역대 어느 정권을 망라하고 어느 정도의 이 공천과 관련해서 뭐 조율이라든지 논의라든지 이런 거를 해왔어요. 네. 그거를 이제 완전히 부정할 수 없는데 하지만 이게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 당무 개입 뭐 논란도 있을 수 있으니 네. 다 조심스럽게 외관에 갖춰서 뭐 이런 것도 저쪽도 당도 존중해주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처음 봤어요. 이렇게 무식한 방법으로 야, 그래 잘하잖아. 걔 파이팅 넘치잖아. 이러면서 김태우 지가 다 전화를 한 네. 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대통령 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가 어떻게 전화를 해? 김건희도 똑같아. 그러니까. 지가 다 전화를 해가지고 녹취가 안 되겠냐고 이게. 네. 당선인이 미르라고 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네. 조심해야 되는데 다 했어. 겁대가리가 없었다. 왜냐하면 지가 검찰총장을 했고 맞아요. 뭐 겁은 내가 뭐 기소를 내가 다 하잖아. 뭐 이런 마인드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가 다 할 수 있어. 예. 검찰 내가 할 수 있어. 예. 정권 끝나면 문제가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겁대가리가 없었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윤석열은 본인을 정치 천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진짜. 그럼요. 예, 그 정치 천재라는 말을 안 썼을 뿐이지 이거는 국힘에서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은 인생에서 선거 한 번 했는데 대통령 대통령이 선거에서 1년 만에 대통령이 됐어. 야, 그러니까 맨날 뭐 의원들이나 뭐 이제 그 선수들이 대통령님, 후보님,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내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지가 정치 천재니까 지가 보기에 괜찮은 사람이면은 얘가 하면은 된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김태우 강서구청장도 예. 야 태우 걔가 파이팅 넘치잖아. 아니 지가 사면해놓고 3달 만에 지가 사면해놓고 김태우 때문에 보고해서 한 건데 아무리 상식적으로 아무리 김태우가 괜찮은 사람이라도 지 때문에 김태우 때문에 생긴 선거를 그렇습니다. 어떻게 꽂아 넣어? 근데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잖아. 정무적 판단. 그래서 김기현도 그때 이거 안 된다. 맞아요. 이거 반대한다 문제 생긴다 그랬었어요.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했는데 문제 생기니까 김기현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렇죠.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이 근거 없는 자신감. 네. 자기가 정치 천재고 생각한 것 때문에 이게 다 꼬였다. 근데 심지어 김건희는 자기는 윤석열보다도 더 정치 천재다. 부부가 쌍으로 와줘. 그러니까. 아니 그 얘기해서 그런데 사실은 김태우 강서구청장 공천해서 민주당이 이겼고 그게 사실은 굉장히 그 전환 그쵸. 분기점이 됐어요. 그쵸. 도화선이 됐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그 공천이 그치. 고마운 거죠. 그렇긴 한데 이게 또 예전에 윤석열이 예전에 박근혜 공천 개입 수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녹취도 들어보면 다 본인이 빠져나갈 뭐 내가 꼭 하라는 건 아니고 이런 걸 꼭 남겨요. 윤석열이.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보면 박근혜 공천 개입은 그 당시에 공무원이고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돼요 공직선거법이. 네, 근데 이때는 당선인 신분이잖아요. 당선인인데 또 그런 공무원이냐? 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공직선거법이 되냐 안 되냐 문제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그럼 대통령이나 당선인이 직권남용 되려면 사실은 그 공천 권한이 있어야 되거든요. 당 대표는 권한이 있잖아요. 예, 그쵸. 근데 이제 대통령한테 권한이 있나? 대통령 당연히 있어서 이 법적으로는 조금 빠져나갈 여지가 있어요. 야. 그러니까 아마 또 자신 있게 했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봐요.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녹음 파일 이렇게 나온 것만 가지고 공천 개입했다라고 보고 기소하기 어려워요? 이걸로? 요것만으로 이때는 이제 당선이거든요. 당선인 신분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된 다음에 한 거는 문제 돼요. 공무원이니까 예.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잖아요. 근데 예. 당선인을 관한 거를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느냐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김영선 통한 것도 5월 9일인데. 그 취임식 전날. 전이죠. 예. 그것도 아마 좀 제가 보기에 문제될 수 있어요. 내가 법 얘기해도 죄송해요. 아니에요. 근데 이게 법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건 맞는데 예. 아마 본인도 그 정도는 알 거예요. 왜냐면 본인도 수사를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 공천 개입에 대해서. 그런데 이러면은 그 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윤석열 둘 다 기소하기 어렵다라는 얘기. 김건희는 더 어렵죠.
그럼 아무 권한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닌 사람이 아무 저 아니라 공무원도 아니고 권한도 없고 이러니까 예. 좀 애매해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것들은 예. 걸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예. 일 수 있는데 예. 어쨌든 뭐 조금 애매한. 오늘 다 애매한 얘기만. 근데 하네요. 다 떠나서 어쨌든 서울법대 후배니까 근데 다 좀 해줘라 막 이런 거잖아요. 김영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선거에 도움 준 사람들은 다 또 꼼꼼하게 챙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세를 구축을 하려고 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국민의힘 공천이 이루어진 거다. 근데 누구 하나 나서서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절차상 하자가 생길 수 있다라고 문제 제기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 시키는 대로 한 거야. 사실 결국 따지고 시키는 보면. 거는 한 거고. 네. 그 어제 그 중앙일보 칼럼도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네. 그 안혜리 논설위원이 쓴 건데 의대 정원 늘리는 과정, 예, 예. 의대 2,000명? 정원 감사 보고서 한번 읽어봐라 국민들이 있고 예. 그 5명의 관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를 말아먹고 수십조 원의 피해를 입겼는데 근데 그게 결국은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리는데 윤석열은 무조건 2,000명을 고집을 하니까 네. 보고서가 보사연 보고서 있고 KDI 보고서 있고 서울대 보고서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의대 정원이 동결해야 된다 아니면 조금만 늘려야 된다라는 건데 야 다 고쳐서 논리를 만들어 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사람들이 그게 이제 뭐 기획 뭐 이관섭이라든지 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용 뭐냐면은 대통령이 그냥 대통령도 또라이죠. 왜 고집을 해? 근데 대통령이 하면은 안 된다. 내 직을 걸고서라도 안 된다라고 아니라 야 다 맞춰와. 숫자를 조작해서라도 맞춰와. 이렇게 다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관료들도 그렇게 하고 당에서도 그렇게 하고. 그 나라가 안 망하고 견디겠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우리 김준일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윤석열의 그 근거 없는 자신감, 내가 수사해봐서 아니까 나 의대 정원 늘리는 거 의료개혁도 할 수 있고 연금개혁도 내가 다 할 수 있고 야 뭐 그 내가 수사해봤더니 쉽더라 대통령도 한 6개월 하니까 아니, 뭐 다 할 수 있겠어. 뭐. 조국 수사해서 대입 전문가라고 하는 분인데. 그렇죠. 예. 공감원장은 그러시잖아요. 증권범죄 수사에서 물론 뭐 회계사장이 있지만 맞아. 증권범죄 수사하니까 증권 전문가라 그러고 그러니까. 교육비리 수사하면 교육 전문가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 막 이런 판단 속에서 나라를 진짜 엉망진창으로 운영하다가 끝판에 이제 비상개혁까지 해버린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참 무도한 인간이. 아까 지금 말씀처럼 그러니까 이게 검사 스타일이에요. 결론을 정해놓고 이 사람을 기소해야 돼. 예. 그 무조건 정해놔. 기소는 정해놨는데 어떻게든 증거든 뭐 자료는 그게 맞추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이 사람한테 불리한 거는 다 빼버려. 그런 식으로 해요. 맞춤형. 특수부 수사가 예를 들어 잡아야 될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든 그 사람과 관련된 거를 논리를 만들어서 기소해서 처벌받게 하는 게 그 원래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의대 정원도 그런 거죠. 일단 정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논리를 만드는 거지 거기에. 그렇게 해왔으니까. 거기에 왜 그런 거지. 2,000명인지는 안 나와 있대요. 그냥 윤석열이 2,000명을 하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그냥 논리가 없어. 논리가 그러니까. 없고 그냥 왜 2,000명인지는 없는데 근데 하여튼 2,000명에 맞춰. 그러니까 어떻게든 맞춰야 됐고 그래서 그때 그 얘기가 있었어요. 각 대학이 다 이제 단단위로 떨어지는데 강원대인가 어디가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2,000명을 맞춰야 돼서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그 내용에 얼마나 웃겼냐면은 이제 의대가 2,000명까지 증원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서가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 부족한 거를 논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네. 야 의사들이 이제 앞으로는 더 워라벨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의사 수가 부족해진다. 그리고 여의사가 늘어나니까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의사가 늘어나니까 의사 수가 부족해진다라고 바꿔. 이렇게 했다라는 거야. 이게 와. 미친 놈들이야 내가 왜? 제정신이 아니네. 그게 무슨 상관? 여의사가 늘어나는데 왜 부족해져? 그러니까 뭐 말도 안 이유도 돼. 모르겠는데 워라벨을 이제 예지를 한 거지 멀리. 아유 참. 이게 주로 언론이나 사람들이 검찰이 예전에는 뭐 공수장을 쓰고 뭔가를 하면 뭐 그래도 뭐 검사 엘리트고 그치. 똑똑하니까 네. 뭔가 근거가 있을 거다 생각하잖아요. 네, 맞아요. 똑같아요. 검사 공소장도 네. 그렇게 다 만들어가지고 그냥 네. 되는 말 안 되는 말 지어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는 뭐 유죄율이 99%니까 판사들도 대부분 뭐 그렇게 쓰면 뭐 증거건 이렇게 넘어가요. 네, 그 나머지의 뭐 배경이나 이런 건 잘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북 송금 사건을 들여다 보면 그 실제로 녹취에는 없어. 녹음 파일은 없는데
그 녹음 파일을 정리한 녹취록 있잖아요. 거기에는 막 있고 이름 바뀌어져 있고 봉지욱 씨가 그거 다 막 밝혀냈는데 연어회 술 파티가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증거가 조작이 됐고 뭐 그것도 아니라고 또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뭐 감찰이나 재판 과정에서 사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이거 통일교는 어떻게 보세요? 통일교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김준일 평론가? 위기죠. 위기고 저는 일단은 민중기 특검을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민중기 특검이 무슨 생각으로 이거를 홀딩해놨는지는 모르겠으나 올해 8월달에 윤영호가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윤영호는 어쨌든 통일교한테 사실상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어머니 한학자를 배신하고 통일교 사람들이 보기에는 얘는 지가 살라고 다 떠넘기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윤영호는 와가지고 최대한 이제 수사에 협조해가지고 본인이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저거 얘기 뭐 아는 거를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민감한 거기는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특검이 수사할 게 아니라고 한다라면 판단했다라면은 이거 지금 내사만 된 거고 이게 입건도 안 된 거예요. 네. 이첩을 했어야죠. 근데 지금 오히려 들고 있다가 이게 더 일파만파 커지고 이재명 정권에 지금 부담이 되고 있잖아요. 네.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뭐가 됐든 이거는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고 저는 이 문제는 이제 항상 신중하게 보는데 좀 지켜봐야 된다 수사 결과를. 예, 수사 결과를.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만난 것만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두 축이에요. 하나는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일 하나하고 하나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한테 줄을 대려고 했던 건데 그게 한쪽에는 권성동을 통해서 윤석열로 간 그렇죠. 거잖아요. 다이렉트로. 그쪽은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잔잔바리들을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없는 거야. 당의 핵심인 권성동과 윤석열, 김건희 잡으면은 뭐 없어. 통일교 입장에서. 통일교 입장에서는 예. 끝난 거지 거기는. 예. 그러니까 심각한 이제 청탁 뭐 ODA, 캄보디아 ODA 늘려달라 막 이런 게 왔다 갔다 하고 그쵸. 이제 그 뇌물도. 선물 뇌물이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이제 정부 들어서에도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이 대선 후보는 잘 선이 안 닿으니까 여기저기 찔러본 정황은 많은 거예요. 그게 그렇죠. 이제 예. 이종석 이제 국정원장이라든지 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 야인 시절이든 네, 뭐가 했든 예. 이제 그런 정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난 거 가지고 이거를 다 유죄를 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문제는 돈을 받았는지. 그래서 전재수 장관이 잘 믿어지지는 않는데 윤영호가 그렇다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거를 허무맹랑하게 지어냈을 가능성도 높지는 않다. 네. 그러니까 접촉이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고 그거는 수사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전재수 장관은 허무맹랑한 얘기고 장관직 벗어 던지고 자기가 이거 걸고 진실 규명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오늘 아침 귀국해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동영 장관은 천정궁에 간 거는 맞지만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임종성 전 의원이죠. 천정궁에 초대를 받긴 했는데 본인 거절했고 이것은 물타기 시도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 그다음에 김규환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이제 뉴스토마토의 단독 보도로 나왔고 조선비제에서 이종석 국정원장, SBS는 천정궁에 가가지고 한학자 총재한테 경배. 예수님만 경배한 줄 알았더니 한학자 총재한테 경배한 여야 정치인이 최소 16명이다라는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이거 통일교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통일교뿐만 아니라 약간 그러니까 뭐 종교 단체 우리나라는 종교 분리가 잘 안 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으로는. 그리고 이렇게 약간 이단 논란에 시비거나 약간 소수 교파라고 하는 데는 더 정치권에 적극적이거든요. 저도 뭐 어디 가서 정치를 하려면 그 지역에서 좀 세가 있는 그런 그 종교 집단들이 많이 접근을 해요. 어디나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또 거의 표가 많으니까. 중요한 거는 또 당에 가입했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종교 그렇죠. 관계자들이. 왜냐하면 아마 이게 양쪽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향력이 있다. 왜냐하면 각 정당이 정당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당원들이 보면 뭐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뭔가 이해관계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대표적인 데가 이런 데예요. 이런 데들인데 예. 사실은 이제 지금 뭐 특검 저도 약간 큰일이네. 그 당시 바로 이첩을 했으면 좋았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도 보면은 특검은 거의 끝난 다음에 이첩을 해왔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비판하는 게 두 가지 점이 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민주당 인사들인 게 봐준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뭐 나경원 의원이나 아니나 다른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네. 수사 대상이 아닌 건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특검법상. 그래서 특검법상 특검법이 15개, 16가지가 있는데 15개까지는 거의 다 뭐 윤석열, 김건희,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쭉 관련된 네. 거고 마지막에 이제 관련 사건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관련 사건도 그래도 뭐 공범이거나 이런 뭐 그렇죠. 뭔가 있어요. 예.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경원이나 아니면 아까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네. 수사 대상이 아니니까 당연히 수사를 안 했겠죠. 네. 그다음에 이 공소시효 얘기하는데 전재수 의원이 이게 정치자금법은 18년이니까 이제 뭐 7년이니까 네. 이게 근데 그 이분 진술에 의해더라도 그 뭐 한일 해저 터널이면 이게 이제 뇌물로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뇌물 가면 뭐 10년, 15년 되니까. 어. 그다음에 뒤에 이게 2018년만 했다는 게 아니라 2018년부터 2020년까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소시효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여기도 법률가들이 있어서 네. 뭐 공소시효 뭐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이런 건 내가 보기에 아닌 것 같고 말씀처럼 근데 아마 이거는 뭐 여야 공이 그다음에 대선 때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대선 주자들하고 어떻게든 연결해서 뭔가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런 데서는 아마 정치권 굉장히 이 통일구가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뭐 형제간에 다 이렇게 돌아가신 그렇죠. 다음에 형제 네. 돈도 많기 때문에 네. 그 전에는 이제 딱 이제 한 사람이 있으니까 문선명. 쫙 되는데 네. 이게 쫙 쪼개졌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각자 다 할 거란 말이에요. 엄마하고 뭐 아들하고 지금 싸우는 그럼요. 관계다. 여기 뭐 여의도 저기 여의도 빌딩도 빌딩도 있고 있고. 몇 개로 나눠졌거든요. 그렇죠. 가지가 파가. 예, 예. 그럼 그 사람들이 다 할 거란 말이에요. 로비를. 그렇죠. 아니 그럴까네요. 지금 이제 자기들이 그치. 주도권을 잡아야 되니까. 지금 그런 관계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오히려 옛날보다 더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종교가 정치를 잠식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건데 그런 차원에서 여야 불문하고 엄정 수사하라고 대통령이 어제 입장을 별도로 냈어요. 우리 민주당도 22년 대선할 때 기억해 보시면 마지막 그 경선 때 확 네. 뒤집어졌잖아요. 그 이낙연 이재명 할 때. 네. 그때도 논란이 있었어요. 특정 뭐 어. 어디서 들어온 게 아니냐. 아 종교 집단이. 그렇죠. 근데 그때도 그것도 밝혀지지 못했어요. 아. 밝히지 못했는데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논란이 되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이게 사실은 양당 모두 안고 있는 문제예요. 그렇다고 일일이 다 그거를 왜냐하면 정당 명부를 뭐 어디 제공해서 이거를 네. 밝혀라 아니면 예. 정당하고 교류해서 니네가 들어왔어 이게 예. 안 되거든요. 예. 거의 다 어찌 보면 개별적으로 입당하는 형식을 취하거든요. 네. 집단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요즘 다 온라인으로 가입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어느 교파입니다 하지 않는 한 또 몰라요. 근데 약간 그 이제 취약점이 지난번에 특검이 국민의힘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그 찾아낸 것은 전체 22년 10월부터 네. 그 국민의힘에 집단적으로 가입한 게 3,100명이고 그 총선 앞두고는 400명. 그래서 전체 그 3,500명 정도가 그 통일교 교도들이 집단 입당을 해가지고 총선하고 지방선거 앞두고 특히 이제 김기현 선거할 때 뭔가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제가 보기에는 그 있죠. 정도밖에 못 밝힌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3,000명 정도면요, 각 우리 지역의 한 지역도 5,000명, 10,000명 정도 되거든요. 당원들이. 예, 당원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전국 선거를 움직이려면 그 정도 갖고 안 돼요. 몇만 명 돼야 돼요. 근데 움직이는 이 세력들 특검이 밝혀낸 게 그 수준이다. 그렇죠. 아마 그 시기라든지 아니면 예. 그때 압수수색할 때도 뭐 당원 명부를 뭐 전부 하느냐 예, 아니면 예. 시기만 하자 이런 문제가 맞아요.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통일교에서 갖고 있는 명부가 또 같냐 틀리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이상 규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전체 겹치는 규모나 12만 명 정도 이제 되는 걸로 특검이 이제 특정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다 그 뭐 정치에 개입하려고 들어온 당원이냐 이거는 또 아닐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통일교나 신천지나 특히 보수 정당 뭐 민주당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수 정당에 가입을 해온 이력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제가 말한 건 뭐냐면은 이미 당원이었을 사람들도 상당히 있어요. 이미. 이미 오래 전에 예. 신천지는 2002년 이때부터 이미 뉴스 보면은 그때부터 당원 가입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나라당 시절이죠. 네, 네. 뭐 그러니까 이미 켜켜이 싸웠을 거고 그 통일교 신자가 이제 120만 명이다 본인들이 주장하는데 좀 뻥입니다. 그 원래 종교인들 인구들 다 합치면은 대한민국 인구보다 많아요. 개신교도 한때 2천만 명 얘기했는데 예. 지금은 한 1,000만 명 정도로 보는 게 이제 근데 개신교가 대한민국에 그 많은 대형 교회들이 있는 개신교가 1,000만 명인데 통일교가 120만 명이다. 근데 이제 본인들이 광을 팔려면은 정치인들한테 야 우리 100만 교도야. 그치. 그리고 막 이제 과장하는 게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당원 숫자도 실제 저 3,100명보다는 많겠지만은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건 보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연한 말씀을 했지만은 이거는 여야 뭐 가리지 않고 엄정 수사해서 문제가 있으면은 다 쳐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정권에 부담을 주면 안 되죠. 지금 뭐 개별 의원이나 뭐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확실하게 해야 네. 된다 수사를. 저는 그 김준일 평론가 말씀이 되게 옳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두 번의 시민혁명을 했고 이번 혁명은 망쳐서는 안 된다.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기대가 굉장히 컸지만 그 촛불입법 연대나 이런 게 잘 안 되면서 우리가 원하던 개혁에 크게 다가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뭐 부동산 등의 이슈로 결국엔 정권이 윤석열에게 넘어가서 3년간 또 열심히 고생하다가 비상개혁까지 만났잖아요. 그래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기 때문에 그걸 좀 염두에 둬야 된다. 이게 어떤 정부인지 진짜 국민들의 그 피땀 눈물로 이 만들어진 정권인데 이 정부가 제대로 잘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에서 뭐 다른 이슈들 때문에 이 정권이 휘청거려서는 절대 안 된다. 이제 이런 생각들은 갖는 것 같아요. 저는 입법적 해결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는 정교 분리가 있는데 네. 그거를 실제로 만약에 안 됐을 때 이런 처벌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처벌 규정이 그렇죠.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우리 종교인 과세도 굉장히 힘들었고 맞아요. 종교 그 관련돼서는 여태 사실은 못 하고 있잖아요. 종교인 그렇죠. 과세.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후유증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어쨌든 그 빈틈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여야 공이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그거를 뭐 정당 그렇다고 해서 종교인은 정당 가입이 안 돼. 이건 안 되거든요. 지금 그렇죠. 처벌 규정은 강요해서 입당시킨 경우 이런 경우만 처벌된 경우 있어서 네. 그래서 통일교 분들도 그냥 내가 그냥 알아서 했어요. 이렇게 하면 그게 좀 어려워요. 예.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다 개인 집단 의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적 그 사람들도 그럼 뭐 집단적으로 입당했다 해서 처벌되는 규정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어찌 보면 빈틈인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모르겠지만 좀 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후유증이 없으려면. 우리 법에 빈틈이 많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통일교를 해산한 사례들을 맞아요. 얘기를 하고 네. 있잖아요. 예. 일본에는 종교법인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해산 사유도 딱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공공의 복리를 저해할 경우에 이렇게 해산할 수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 1호로 해산된 종교가 옴질리교. 예. 예, 그 지하철에서 가스테로 그렇죠. 한 가스테로 1995년에 예. 그리고 통일교는 세 번째예요. 두 번째도 있었고 예. 세 번째 있어서 어. 법에 근거해서 할 수 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종교 법인법이 따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뭐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민법 뭐 38조 이제 법제처장이 얘기했는데 설립 취지에 맞지 않을 종교법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설립 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뭐 법인을 해산할 수 있다. 해산할 수 있다. 지정 해제를 할 수 예.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예. 근데 신천지가 예전에 이제 그 방역법 금지 위반으로 맞아요. 서울시에서 이제 그거를 근거로 해가 법인 그 민법 38조를 그거 근거로 해가지고 했는데 소송에서 이겼어요. 신천지가 신천지가 이겼어요. 아. 1심에서는 신천지가 졌고 2심에서는 신천지가 이겨가지고 지금 대법에 계류하고 있어요. 그럼? 끝났을 거예요. 제가 이거 그래서 그러니까 과도하다 한마디로 해산하는 것까지는 과도하다라는 게 그 취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럼 잘못을 통일교도 했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100% 소송은 가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예. 법을 아예 이게 만약에 정말로 이런 사회적 문제면은 일본처럼 종교 법인법을 만들든지 차라리. 예, 차라리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만주 변호사 아우. 김준일 아니, 입법 얘기 많이 하네. 100% 맞는 얘기예요. 어. 예, 우리나라는 민법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민법상 재단 설립 허가 취소예요. 허가를 취소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우리 설립할 때는 허가를 받을 때 정관에 정하잖아요. 목적이 네. 쭉 예. 정한단 말이에요. 예. 그거에 일탈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하면 대부분 뭐 판사들은 대부분 사례가 별로 없으면 이걸 굳이 허가 취소까지 해야 돼? 아. 그냥 뭐 영업 정지라든지 뭐 과징금 매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따로 법이 없으면 현재 법에서는 이게 해산으로 가도 네. 통일교 해산 못 시킬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이거는 이렇게 나올까요? 우리 예산이 뭐 조단위야. 그리고 100만 명이야. 우리 당원가에 그 중에 1000명밖에 안 돼. 100만 명 중에 1000명이고 우리 몇 조 중에 뭐 이거 뭐 1, 2억 이거 한 건데 그게 무슨 우리 그게 근본적으로 뭐 문제가 재단 문제가 돼 이렇게 나오면 아. 들어보니까 뭐 1, 2%밖에 안 되네 이럴 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허가 취소는 좀 심하지 않은가 이렇게 갈 수 있어서 예. 별도로 법을 만들지 않는 한 예. 어려운데 예. 또 문제는 이거 있어요. 예. 모든 법은 예. 소급표 금지. 그러니까. 예. 예. 지금 만들어도 과거로는 적용이 안 안 돼. 예.
법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지금 뭐 우리가 미리 초를 확 치는 측면도 있긴 네. 합니다만 이 통일교가 이 법률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걸로 봐야 되겠네요. 아니 실제 허가 기사를 취소를 아마 검토를 불가- 하고 있을 거예요. 네, 허가 허가 취소 취소. 검토하고 있을 보고. 텐데 예, 근데요 사실은 이런 큰 데는 허가 취소해도 예. 따로 또 만들어요. 또 아니 그 이름만 바꿔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통일교를 알고 있지만 네. 이름이 통일교 아니에요. 맞아요. 뭐 무슨 세계 평화원 뭘로 돼 가정연합 있잖아요. 천주연합, 천주연합. 했죠. 천주연합 했다가 뭐 여기 무슨 예를 어머니 들어서 뭐. 사무소도 하나만 있으면 네. 우리가 동일성 판단할 때는 주소지가 동일하거나 구성원이 동일해야 네. 되는데 여기 뭐 저기 어디 궁 있는데 거기 말고 어. 딴 데 본사무소 두고 예. 임원 싹 바꾸고 예. 만들면 또 돼요.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아, 오늘 간단치 시종일관 않아요. 좀 허탈하다. 죄송해요. 오랜만에 저는 나와가지고. 네. 이 종교법인법을 만들면은 사실은 이제 소급은 어렵지만은 이게 아직 무슨 해산에 지금 법적으로 착수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 만주 변호사의 얘기였어요.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만 해가지고. 11시 1분인데 요것만 좀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이 어제 의원직을 전격 사퇴했는데 경향신문에 인요한 의원하고 가까운 사람이 국민의힘 의원들 다 사퇴하고 그냥 의회 해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종종 했다는 거예요. 혹시 뭐 들은 얘기 있어요? 아니요, 저도 이제 기사만 보고 그냥 뭐 몇몇 분들한테 국힘 분들한테 얘기만 들었는데 평소에도 최근에도 이제 이게 더덥다 약간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국민일보 기사를 보면은 동료 의원한테 의원직 참 매력 없다.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예.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 근데 이제 뭐 이제 진영 논리가 국가 발전의 장애물이다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이 친윤 진영에 최대한 복무를 하신 분 공부하신 분 아니야? 공부하신 분이 네.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 심지어는 민주당을 전두환에 비교를 하면서 네. 다 윤석열 다 이해한다. 맞아요. 올해 2월달에 예.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예. 가슴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이해한다. 음. 그리고 나라님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맞아요. 나라님이다. 이런 예. 얘기까지 했어요. 예. 근데 원래 이제 호남 출신이거든요. 근거지가 정확하게는 그치. 그래서 순천. 호남 보수라서 그 지역에서도 뭐 지역구 의원은 아니지만은 욕도 많이 먹고 뭐 이런 상황이어서 여기선 그리고 존재감이 솔직히 없었어요. 근데 의사할 때는 존경도 받고 맞아요. 본인이 보스고 근데 여기서 원오버 댐이고 아이 그냥 관두자 잘하는 거나 하자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친윤계가 형해화되고 있다 지금 다 지금 이제 각자 노생 흩어지고 뿔뿔이 있다. 흩어지고 있다. 더 어. 이상 본인이 할 것도 없다. 네.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뭐 들으신 건 없으시죠? 들은 건 없는데 네. 뭐 윤석열 가니까 본인도 가고 싶은가 가고 보죠. 싶다. 예. 네. 끝으로 이거 장예찬. 네.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으로 찐윤 장예찬 씨가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이 장동혁 대표 결정인 건데 왕년에 장예찬 씨하고는 다 방송 한 번씩 해보셨죠? 많이 했죠. 네, 많이 했죠. 예, 그분의 과거는 다 알고 계시죠?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왜 이렇게까지 하나? 최근에 유튜브도 출연하고 막 이랬던데. 장동혁 대표가 뭐 그 한동훈 단계도 하는 것도 보고 또 장해찬 최고위원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급한가 봐요. 되게 많이 코너에 몰린 것 같아요. 코너에 몰렸다. 근데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는 거예요. 어. 본인이 뭔가 이렇게 치고 나가면서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예. 물 밑에서는 지금 밑에서는 다 허물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럼 허물어지고 있으면 요걸 메워야 되는데 밑에서는 허물어지고 있는데 위에 뭐 동아줄을 잡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장해찬이 그러니까 재능은 있어요. 무슨 재능이 있냐면은 무슨 사안이 있으면은 기가 막히게 그 상대방을 까는 논리를. 그래서 요즘 그 장해찬 페북 보면은요 네. 파라리 한동훈 까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까는데 야 이거를 이렇게 연결지어서 이렇게 깐다고? 오. 그러니까 이게 순발력과 그런 게 있으니까 장해찬도 그래서 그렇게 예. 보수 진영에서 한동안 방송도 많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저는 뭐 장해찬, 그러니까 한동훈 그렇게 잘 까니까 예. 장동혁이 중용할 수도 있다고 봐요. 어. 자기들끼리 뭐 뜻맞는 사람들끼리 정치하는 거 예.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근데 여의도 연구원은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진짜 여의도 연구원은요, 솔직히 민주 연구원이 옛날에는 한 수 접어줬어요. 맞아요. 그 정도로 네, 맞아요. 정확하고 여기에 분석력은 탁월하다. 근데 지금 한 5년 이상 된 것 같아. 네. 한 망했어 여기 여의도 연구원. 네. 다 틀려. 예. 근데 여의도 연구원에 그냥 정치인이 아니라 그 있었던 박사분들이나 상근직들 최근에 막 줄사퇴하고 몇 년 동안.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 정치에 오염돼 가지고 이게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게 조직을 서포트해야 되는데 이상한 낙하산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게 조직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작년 총선도 지들이 이긴다고 보고서 내고 그랬어. 이 정상적인 조직이 아니야. 근데 거기다가 장해찬을 보낸다고? 차라리 대변인을 시켜라 그냥 장해찬을. 여의도 연구원 아예 문 닫을 거야 진짜? 어? 여의도 연구원 문 닫고 장해찬 대변인 시켜라. 차라리 이게 대변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스피커들이 보면 네. 친 한쪽이에요. 맞아요. 그 친장 쪽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어. 그러다 보니까 뭐 인증 대변인도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사실은 안 치고 네. 대변인 역할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밖에 미디어 나가서 좀 대변인 스피커 역할 말고 해라. 스피커 역할 그렇죠. 해라.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타이틀 가지고 그렇죠. YTN 나가라 이런 거네.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거다. 예. 자기의 친장 스피커들을 조금 더 키우는 몫으로 장해찬을 쓰는 거다. 아 명쾌한 해석 너무 괜찮았어요. 맞지 않아요? 맞아요. 예. 살아있네. 네, 아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그 많은 분들께서 다시 돌아온 현근택 변호사를 환영하는 응원의 댓글 많이 보내주셔서 제가 다 기쁩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